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학문을 연마함은 단순한 지식의 집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만 쌓는다면 오히려 위험한 인간이 될 수 있겠죠. 성품을 함께 닦아야 진정한 지식인이 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발언들이 이어지지만 허망한 발언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까닭이죠. 실행이란 뭘까요? 스스로 행하는 것이니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 선비들처럼 대단한 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을 가까이 두고 마음까지 단련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김준혁 교수님이 전해주는 서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웃는 돌 소석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하여튼 호흡 참 좋네요. 예. 우리 박철상 선생님이 만들어준 향불원 호도 좋고, 소석 도 좋고. 하여튼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그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잘 사니까 누가 와서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그죠? 이거 완전히 우리 이 자뻑 방송으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깔때기 방송이에요. 예. 어제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이 책이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한 책의 한 반 정도 분량은 정조와 가까웠던 그런 이제 규장각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어제도 이야기했던 뭐 이덕무라든가 또 유득공, 또 오늘 이야기할 이제 박재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정약용 뭐 이쪽 이야기고, 그리고 그 뒷부분들은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그런 그 경화사족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서재가 단순하게 이제 가진 사람들 혹은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만의 서재가 아니라 이제 역관들도 이제 당시 서재를 갖고 있었고 그 역관이 이제 그 추사의 스승이었던 이제 옹방강, 뭐 완원 이런 사람들과 교유하면서 또 서재의 이름도 받아냈던 그러니까 이 서재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가 진실로 그 공부를 하는 것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네요. 사실은 그 서재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책이 잔뜩 쌓여 있으면 뭐 합니까? 뭐 손도 안 대고 폰만 그렇죠. 잡으려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갑자기 돈을 번 졸부들 같은 경우가 폼을 잡고 싶어 갖고 옛날에 전진류들 막 그래서 착 사갖고 전진 많은 집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저 마루에다가 막 폼나게 막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서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식품이죠. 서재는 정말 자기가 보고 싶고 원하는 책들을 두면서 그리고 그 책들을 또 나눠보기도 하고 또 그걸 빌려주기도 하고 또 다시 받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담겨져 있는 진실들 또 삶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공부하는 곳이 정말 진실된 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덕무의 그 작은 서재가 오늘날 우리가 후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바로 서재에 담겨 있는 진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관 대작들 집에 있는 서재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가 후세에 기억하지 않는 것은 서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건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실을 알으려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서재가 아무리 훌륭한 책, 비싼 책, 뭐 전진류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재는 항상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더 하자면 그 이제 가장 저는 감동 깊게 읽었었던 대목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하다가 이제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바로 초종 박제가의 정유각이라고 하는 서재의 이야기고 또 하나가 이제 다산의 서재였던 여유당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두 글을 읽으면서 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최고의 명문을 하나 찾아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읽으면서 야 역시 우리 같은 인간들은 이거 하나 갖고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박제가는 이제 일찍부터 중국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왜 유명해졌냐면은 어제 이야기했던 유득공의 이제 삼촌이 유득공은 뭐 이제 서울이긴 하지만 그 이 삼촌은 이제 적자였어요. 유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유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풍류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사람인데 이 유금이 이제 그 1773년인가 맞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유금이 연경에 이제 이렇게 연행사로 가게 됐어요. 연행사로 갈 때 당시에 이제 그 유득공 또 이덕무, 박제가 그리고 이서구 이 네 사람의 시를 각각 100편씩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중국에 가갖고 그 청나라에 가서 북경에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학자들한테.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게 그 유명한 한객 권현집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난리가 나서 정말 이 조선에 이렇게 뛰어난 시인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득공 같은 경우 중국 학자들이 문봉이다. 학문의 가장 위대한 봉우리다. 이렇게까지 칭송해 줄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박제가가 일찍부터 이제 중국에 이름이 날렸고 박제가하고 이덕무하고 둘이 1778년 정조 3년에 이제 탁 그 연경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또 엄청난 환대를 받았던 거죠. 이 근데 국내에서는 말이죠 서울이라고 차별받고 그렇죠. 돈도 없어갖고 큰 고통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이들의 실력을 알아줬던 중국의 학자들이 막 대환호성을 폈던 거예요. 책도 많이 챙겨왔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이 선물도 받아오고 막 이제 이랬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박제가가 중국에 가서 보면서
중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북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저수를 해서 종족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북학, 즉 중국을 통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조선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많은 모순들, 문제점들 이런 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조선의 모순들을 개혁하고 그래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 이게 실제 북학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북학 하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괴. 예, 어쨌든 중국은 이제 당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미친 뭐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도 되고 했었는데 이 박제가도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서자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삭바느질 하면서 이 박제가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박제가가 어느 날 그 밤에 그냥 그 달빛이 어슴푸레한데 막 이제 겨울이었어요. 눈이 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런 날 벗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바로 그 근처에 살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금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멋쟁인 거예요. 이 사람 양반 사대부가 아주 명문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서자들과 뭐 어린 사람들 이런 허물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집에 착 찾아갔더니 이 양반이 그 늦게 아마 애를 낳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어린 딸 둘의 재롱을 보면서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저는 뭐 딸을 안 키워봐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박제가가 찾아가니까 이 젊은 벗이 찾아왔다고 그 이쁜 애들하고 노는 거 그만두고 탁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달도 막 이제 보일랑 말랑 하면서 눈도 내릴까 말까 막 이러는 사이에 이제 탁 마루에 해금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해금을 갖고 나와서 탁 보니까 눈이 막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박제가를 앞에다 두고 쫙 해금을 막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거 우리가 이대로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이덕무 깨우러 가자. 그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이덕무 아마 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이 자고 있는 이덕무 깨워가지고 나와서 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해갖고 어떻게 술을 사가지고 이 눈 내리는 그 밤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눈을 보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술을 한잔 한 거죠. 멋있죠. 사실 저는 늘 꿈꿨던 게 이런 거였거든. 보면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또 헤어졌는데, 유금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광통교 다리 아래에서 또 눈을 맞으면서 또 연주를 또 하는 거야. 그래갖고 헤어졌던 친구들 다시 다 불러 모아갖고 밤새 또 술 먹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저자 박철상 선생이 명문을 남겨놨어요. 뭐라고 했냐? 제가 일부러 적어왔어요.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지탱하게 해준 것은 오직 친구와 시문 그리고 술과 음악이었다. 다들 가난했는데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친구 그리고 시를 쓰는 시 그리고 술, 음악.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돈은 없어도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뭐 맹자 팔아서 사고 또 춘추 자시전 팔아서 사고 슬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제 이랬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읽으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저 지금 대학에 있다고 하지만 요즘 대학 교수들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요. 급여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학 전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만이산 참성단 올라가서 또 이 기도도 하고 왔는데 그때 같이 갔던 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좋았던 거야, 옛날에. 돈도 옛날에 벌었어야 되고 교수도 옛날에 했어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런 또 옛날 이야기 좀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먹고야 살죠. 먹고야 살고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아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소속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학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학자가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들이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것들.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에 대해서 또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뭐 전 개인적으로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또 뭐 음악도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또 그렇네요. 제가 하여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삶의 아름다움만을 위해서 이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뭐 이제 그런 게 지금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좋았는데 어쨌든 그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유각이라고 하는 이제 서재 이름을 지은 거 요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정유각집을 읽었는데 뭐 그걸 그냥 무심히 읽었던 모양이야. 그냥 정유라고 그렇겠죠? 하는 호를 그냥 지었나 보다. 그래서 원래 저 박제가 호가 초정이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정 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정유 박제가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재를 갖다가 정유각으로 짓고 문집 이름도 정유각집이야. 그러니까 이 정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정유가 사실은 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소나무. 예. 정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소나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소나무를 이야기하는 거냐. 서울에 지금 종로구 연건동하고 이화동 사이에 장경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장경교가 정조가 직접 이름을 지어줬던 다리가 이 장경교예요. 이게 이제 그 정조가 자기 창경궁 앞에다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을 만들었거든요. 경모궁을 만들고 경모궁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모궁에서 그 이화동에 있는 문이묘라고 하는 데를 이제 또 참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가다가 이제 이 다리를 지나서 가게 됐는데 그때 다리 옆에 정말 멋진 소나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그 소나무를 극히 이뻐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 이름이 임금 어자 사랑할 애자 소나무 송자에서 애송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임금이 사랑하는 나무. 그래서 박제가는 정조가 얼마나 총애했습니까 박제가를. 말도 못하게 총애했지. 그래서 자기는 정조가 총애했던 그런 소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소나무를 멋있게 쓴 말이 정유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역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이 정유 박제가는 규장각 검소관으로 있으면서 또 정조가 했던 여러 가지 문화 정책들을 정말 열심히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 정조의 사상을 갖다가 전파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북학 사상을 갖다 전파시키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박제가 굉장히 이 개혁을 뛰어넘어서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이 북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찍 썼던 거였고 그 뒤에 내용들은 더 센 거예요. 어느 정도 센 내용이냐면 이제 아예 서양 선교사들 불러들여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화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조한테 상소를 했는데 정조가 그와 관련해서 막 다 문책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 일체 그런 거 하지 않았죠. 결국은 정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조 최측근인데 당연히 유배 갔지. 유배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함경도로다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4년 동안 유배 갔다 돌아와서 바로 죽게 되는데 저는 그 추사 여기 이제 이 추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원래 추사 우리나라 제1인자예요. 근데 이 추사의 아버지가 당시 추사를 키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들인 스승이 바로 박제가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추사는 말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박철상 선생이 썼던 세안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영조 부마 집안이거든요. 영조의 그 외손에 해당되는 사람이 추사예요. 그럴 정도로 이 명문 거족인데 경주김 씨 엄청난 명문 거족인데 그 아버지가 추사의 스승으로 서어린 박제가에게 부탁을 했다. 그것은 바로 박제가 갖고 있는 학문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 박제가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맺었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죠. 정약용 선생은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었어요. 그 북한의 학자였던 이
최송환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그 이 정다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연암 박지원하고도 교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산의 글에 보게 되면 연암하고 교류한 내용은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분명히 다산이 연암하고까지 교류했다. 그것은 이 북학파 전체하고 사실은 이 다산 같은 경우는 북학파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학파는 이제 이용 후생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은 이제 그 경세치용학파 즉 남인 계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노론 계열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다산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들과 잘 어울렸어요. 특히나 이제 또 규장각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이들을 함께 그렇죠.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산의 그 서재의 이름이 여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당. 이 여유당이라고 하는 게 그 아까도 이제 제가 어제나 조금 전이나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단순하게 그 한 사람들의 서재의 이야기만을 쓴 게 아니에요. 그 서재의 이름을 통해서 당대 지식인들의 삶을 인생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굴곡진 인생, 찬란한 인생, 또 마지막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들 이런 거. 그것들이 결국은 조선 후기에 어떤 문화사로 발전됐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산의 여유당이라고 하는 그 당호, 즉 서재의 이름을 통해서 다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후반에 살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죠. 물론 다산의 이제 천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서구와 다산의 만남. 15살 소년 다산이 북한산에 이렇게 그 공부를 하러 정말 그 이 한 수레에다가 책을 가득 쌓아들고 올라갔다가 열흘 만에 다시 내려왔는데 당시 이제 이서구가 영평, 요즘에 이제 양평 그 근처인데 거기서 이제 그 대궐로 들어오다가 업무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너 일로 와봐라. 너 그 열흘 전에 이렇게 그 이 산에 올라가서 책 가지고 공부하러 가는 것 같더니 왜 갖고 도로 내려오느냐. 도대체 이거 뭐 공부나 하는 거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어린 다산이 말이죠. 씩 보면서 뭔 소리 하는 거냐. 나 이거 다 읽었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다 읽을 수 있냐. 이 책이 뭐냐. 그랬더니 강목이다. 자치통감 강목인 거죠. 사마강이 썼던. 자치통감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이제 강목으로 만든 거였는데 그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 열흘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달을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서구가 안 읽었겠습니까. 그래갖고 야, 너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꺼내고 있냐 막 이제 호통을 질렀죠. 그랬더니 이 사람, 이 다산이 아니 나는 다 읽은 것만이 아니라 외우기까지 했다. 이러니까 이서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책을 다 뽑아가지고 물어봤더니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이서구가 이제 나중에 그 조만간에 정약용이라는 애가 이제 올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인연이 참 재밌어요. 그 이서구가 마지막에 정약용 선생이 1801년에 이제 그 신유박해 때 이제 그 쫓겨나지 않습니까? 저 포항 장기로 갔다가 또 이제 강진으로 갔다. 그때 재판관 이제 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서구가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천주교 신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서구가 이 다산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정순왕후한테 이 정약용은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서구한테 정약용은 비록 죄는 없으나 유배는 가야 한다. 그래서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보냈던 거였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그 이 다산이 이제 그 천주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정조가 실제로다가 이제 관직에서 내려가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게 이제 1800년도 1월 달에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때 여유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사실은 그때 지어요. 그때 짓는데
요 이야기와는 좀 달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그 전혀 다른 이제 책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다산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이 정조 시대를 크게 이제 두 해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788년부터 정조가 새로운 개혁 정치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그리고 1799년에 정조 주변에 측근들이 딱 조종해서 떠나게 돼요. 죽거나 떠나거나 또 당시 노론들이 정조의 측근들을 갖다가 절대 조종해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1799년에 정조의 측근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조가 권력을 잃게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다산 같은 경우도 1799년에 관직을 떠나가게 되고 1800년도 1월 달에 이제 고향인 마제로 가게 되죠. 마제로 가서 당호를 짓게 되는데 여기서 여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여유단기에 이제 써놓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남의 눈치도 안 보고 말이지 막 용감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내 고통을 받게 됐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이제 서학을 이렇게 신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희 그 대학 다닐 때 당시에 막 그 새로운 사상들 이런 것들 보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막 이랬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아니 젊은 날에 그런 혁명을 꿈꾸지 않고서 어찌 그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넘어가면서부터 뭐 보수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들이죠. 저는 뭐 이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 막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만 해서 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시민운동 하는 것, 저도 지역 시민운동 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문제 때문에 그런 일군의 분들과 좀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게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꼭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물론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고 그렇게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차선책으로 그냥 이렇게 가도 그것이 크게 무리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조화롭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일종의 이제 어영학자가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타협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꼭 그것이 꼭 그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합리적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이제 우리가 막 이제는 나이 50 가까이 돼가지고 옛날 젊은 시절의 순수함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더 깊은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다산 같은 경우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젊은 시절의 천주교 신앙 때문에 결국 끊임없이 일종의 종부가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렇죠. 일종의 종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끝내 관직도 내놓고 정조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갖다가 옥죄는 세력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강구하기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자. 서리가 내리게 되면 얼음이 온다는 걸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얼음이 깊은 얼음인지 아니면은 뭐 얕은 얼음인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얼음 위를 걸을 때 아주 조심조심 살살살살 이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여유인데 여기서 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코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 이 여가 이 유라고 하는 것은 큰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저는 그 여유의 어떤 그 의미만 다산이 쓴 그 의미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여가 코끼리인 것은 이번이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코끼리가 물을 건너듯이 얼음을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듯이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 이게 바로 여유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여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다산의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펼치면 펼칠수록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서재에 살다 박철상저 김준혁 교수님 역시나 또 열변을 통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꼭 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한 사람한테 버림을 받는다면 더 심각해지겠죠. 왕에게 버림받은 신하는 어떨까요? 모진 고문 끝에 절의 고도로 귀향을 갔다면 그 심사는 오죽하겠습니까? 보통은 상실감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날 겁니다. 물론 그런 신하들도 여럿 있었고요. 선비,
학자는 다릅니다. 그 모진 환경에 서재를 마련해서 학문에 몰두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불러줄 거라는 믿음 혹은 미련도 작용을 했겠지만 학자라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진정 학문을 사랑했으니 어지러운 마음도 닫고 책을 펼쳤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도 책을 사랑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항시 곁에 두고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이 중요하죠. 스마트폰으로도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말들을 합니다만 그건 단편적이고 오류도 많은 곳이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지하철에서 책을 펼친 사람을 보면 괜히 멋있고 뭐가 또 달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세련됐다는 느낌까지 줍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많아서 모두 다 책을 읽자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무튼 책을 가까이 하자는 말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도 되는 일입니다. 집에 서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틈틈이 읽는 습관이 서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서재에 살다 라는 제목을 우리들 형편에 맞게 바꾼다면 책에 살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클릭만으로도 펼쳐지는 책,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서재, 전용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